이제 우리 그 뒤쪽에 오늘 주간 과제물, 아니 주간 테스트를 보시면 뒤쪽에 이제 문법 문제도 같이 있을 겁니다. 그 문법 문제에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좀 진행을 할게요. 지금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최정아, 우리가 지금 이 문법을 보는 이유가 왜 보는 거지? 그래서 당연히 공부하려고. 뭘 공부하려고? 그렇죠. 지금 우리가 2학기 때 중세문법을 애냐? 그렇지, 너희들은 애지. 초딩이냐? 초딩도 그러진 않겠다. 다시 해야 되잖아. 그거 다시 얘기해야지. 이번에는 아까 최정이한테 물어봤으니까 다른, 그래, 우석이한테 물어봐야지. 우리가 문법을 전반적으로 쭉 공부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이거 아까 대접인데 이거? 그래, 공부하려고. 뭘 공부하려고? 국어. 그렇지, 국어에 뭐? 그래. 네. 비가 와서 그렇죠? 네, 비가 오면 뭐 생각이 잘 안 나기도 하고 헛소리도 나오기도 하고 집에 갖고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맞고 싶기도 하고 뭐 때리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 아니야. 원래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다 뭐 때문이야? 그렇지, 비가 와서. 또 쓸데없는 얘기를 했죠. 우리가 지금 문법을 전반적으로 보는 이유가 2학기 때 중세 문법을 위한 거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교재를 볼 때도 거기에 초점을 두고선 볼 텐데, 기왕에 처음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하는 거니까 각 영역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힘주어 얘기를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문법교재, 너네 시중에 있는 다른 문법교재 혹은 다른 학원에서 보는 문법교재와 분량을 비교해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량이 엄청나게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문법책 한 7개를 보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거, 그 다음에 핵심적인 것들만 고른 거야. 그래서 딱 40쪽의 개념을 다 정리를 한 거라고. 바꿔 얘기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거 다 외우는 것도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업한 거를 보면 내가 최소한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거기 있는 거 전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민혁아? 예. 그래서 지금 1학년 수준에서 넘어서는 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지금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이번 겨울방학 때도 또 보게 될 테니까. 그리고 이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2학년이 됐든 3학년이 됐든. 그래서 1학년 수준에 맞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하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품사부터 공부를 하고 있는데, 품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이것이 바로 문법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품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다른 문법들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품사를 보는데, 또한 품사 자체도 당연히 문제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품사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것 중에서 첫 번째는 분류 기준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가지. 그렇지. 형태, 기능, 의미. 그러면 태호 봤어? 영상? 다경이는? 좋습니다. 그럼 기능. 다경아, 기능. 이 기능은 어떤 걸 말하는 거야? 준혁이는 봤어? 맞죠. 그럼 네. 기능 뭘 말하는 거지? 용어 그런 거 나누는 거. 어디에서 또 뭘 하는지. 네. 우석이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너 지난주에 수업 들었잖아. 네. 문장에서 역할이 없어 있어요. 네, 맞아요. 문장에서 역할이라고 써 있습니다. 기능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분류 기준의 세 개,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서 나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봤던 것이 이제 체언을 우리가 봤어. 체언의 요소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었죠? 명사, 대명사. 네,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각 요소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었지. 명사에서는 뭘 주의하기로 했어요? 네, 의존명사를 주의하기로 했고. 오른쪽에 채빈이 대명사에서는 뭘 주의하기로 했어? 그렇지, 인칭대명사를 주의하기로 했죠. 건우, 수사의 짝은 뭐야? 비가, 네, 체언의 짝은? 네. 맞았을 것 같아, 틀렸을 것 같아. 뭐, 어떻게, 준혁이를 믿는 거야? 네, 수사의 짝은 조사죠. 네. 그래서, 각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들,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을 제가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지금 우리 문법 교재가 상당히 임팩트 있게 제작된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그럼 바꿔 얘기하면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것들은 그동안의 모의고사, 그 다음에 수능에서 다 다뤄졌던 내용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그것만큼은 기억하고 좀 넘어가는 것이 이번 여름방학에 문법을 공부한 일종의 수학. 물론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중세문법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왜냐? 중세문법에서 이 정도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도 않고 설명하지도 않아. 여러분들 고1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억이 하는 거니까 각 부분별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까지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9월 모의고사의 목표는 단순한 거야. 1번부터 15번까지 한 문제도 안 틀리기야. 네. 틀리면 비도 오고 하는데 맞아야지. 농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그 다음에 체험 보고 난 다음에 관계연인 조사를 봤죠. 조사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우서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였어? 요 두 가지. 내가 요 두 가지만큼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복습 안 해. 여러분들의 사소한 노력이 결과를 다르게 만듭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진 이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대답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복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지금 처음부터 다 알 수는 없어. 하지만 공부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는 알고 있어야지. 더불어서 알고 있으면 또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고, 문법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1학기를 겪으면서 뭐 성적 잘 나온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2학기 때 내신하고 관련이 없는 게 전혀 아닙니다. 2학기 때 문법은 1학기 때 문법보다 훨씬 더 어려울 거야. 개념도 많고 범위도 훨씬 더 넓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공부해? 아니야. 지금 해둔 걸로 그때 가서 써먹자는 거야. 아직 우리 방학 일주일밖에 안 지났죠? 2주일 남았어요. 일단 전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일주일은 좀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 마음도 놓고 이럭저럭 생활할 수도 있지. 이제 학원에 와서 또 나에게 잔소리를 들었으니 내일부터 달라지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서가?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야. 문법은 계속 물어볼 겁니다. 우석이한테만 물어본다가 아니라 민혁이한테도 물어볼 거야. 민혁이도 대답 못하면 쿠사를 먹어야지. 아이고, 이런 얘기 쓰면 안 되죠. 잔소리 들어야지. 맞죠, 채빈아? 채빈아. 그래서 조사에서는 왜? 원래 이런 거 아니야? 갑자기 질문 쑥? 맞죠. 다경이도 긴장해야 돼. 채빈이 짝이잖아. 채빈이 앞에 있는 우석이도 긴장해야 돼. 계속 물어볼 테니까. 채정아,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제 시야 안에 있습니다, 다. 맞지, 태우야? 시선을 회피하지 마시고. 다시. 관계연에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조사에. 그래. 조사에서 구분해. 말하고 싶구나. 알았어. 그래. 준혁이 그래. 조사에서 구분해야 될 것 두 가지 뭐야? 능력을 쓸 수 없어요. 맞죠?
뭐 지난주에 안 왔으니까. 맞아. 영상도 안 봤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보내야 돼요. 그럴까? 너 말해봐. 조사랑 그렇지. 격조사랑? 격조사랑 보조사를 구분하는 것이 조사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격조사에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외우기로 했냐면 2개 빼고. 맞아. 혹격조사는 독립이랑 혹격조사는 어렵지 않았으니까 지금 우리가 외우지 않는 것이 부사격조사를 외우지 않는 거였죠. 바꿔 얘기하면 건우야, 우리 어디까지 외우기로 했다고? 우리 다음 주에 여기서 인원이 한 절반 정도 줄겠죠? 네. 자꾸 이제 물어보니까 귀찮게 하잖아. 마치 꼽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절대로 그런 의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좀 긴장을 하고 공부를 해올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건 공부를 하자는 거야. 기왕이면 제대로.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외우기로 했냐면 관형격 조사까지는 외우기로 했어. 왜냐면 걔네들은 딱 거기에 있는 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범위를 좁히면 부사격 조사와 격조사 중에서는 부사격 조사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보조사에서는 우리가 4개만 기억하기로 했죠. 최정아? 은는, 도, 만, 요, 이렇게 4가지를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에는 이 4가지 말고도 더 있어서 결국에는 격조사와 보조사를 구분한다는 얘기는 부사격 조사랑 나머지 보조사를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 외워서 이 문장을 활용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철수가 사과를 먹는다. 그렇지. 철수가 사과를 먹는다라는 문장을 통해서. 왜냐면 보조사는, 우리 격조사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 반면에 보조사의 경우는, 그렇지. 이제 우석이한테 물어볼 거야. 우석이한테. 보조사의 경우는 자리가 고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철수가 사과를 먹는다 해서 가 자리나 를 자리에 이거를 넣었을 때 말이 되면 이거거든. 다시, 가 자리는 주어 자리고 를 자리는 목적어 자리야. 그런데 이 어떤 자리에도 얘를 넣었을 때 말이 될 수 있으면 걔는 딱 얘다. 그럼 부사격 조사, 그래, 이렇게 물어볼게. 부사격 조사는 어떤 자리에서만 쓰일 수 있어? 준혁아? 부사격 조사는 어떤 자리에서만 쓰일 수 있죠? 부사는 그 어디냐? 그거요. 공연을 쓰잖아요. 부사격 조사는 부사어 자리에서만 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억하기로 한 문장에는 부사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가 자리나 늘 자리에 넣어서 말이 된다는 얘기는 부사격 조사라는 얘기야, 보조사라는 얘기야? 부사격 조사. 보조사. 네? 다시, 있는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뜨문뜨문 하고 있네. 내가 전달하는 거를 뜨문뜨문 기억해. 부사격 조사는 어떤 자리에서만 쓰일 수 있다고? 부사어에서만 쓰일 수 있어. 우리가 기억한 문장은 주어랑 목적어야. 부사어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에 부사격 조사가 들어오면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주어 자리, 가 자리나 그 다음에 을을 목적어 자리에 들어왔는데 말이 돼. 그럼 어떤 조사란 얘기야? 이거 좀 아무 생각 없네, 이거. 우리 영상을 보는 다음 군도 지금 이 친구들의 이런 잘못을 벗어나야 합니다. 다음은 잘 놀고 있죠? 네, 신나게 노십시오. 뭐 갔다 온 거는 다음에도 똑같이. 왜? 지훈이가 저번에 빠졌잖아. 준혁이처럼만 되지 말자 이거지 뭐. 맞아. 다시, 그래서 넣어서 말이 되면 보조사라는 얘기. 보조사는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주어 자리에서도 쓰일 수 있고 목적어 자리에서도 쓰일 수 있고 부사어 자리에서도 쓰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부사어가 들어있으면 부사격 조사랑 보조사랑 구분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문장에는 부사어가 없는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품사에서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둬야 된다라는 거야. 지금 그거 말고도 다른 내용들이 더러 많이 있잖아.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조한 게 없지. 그러니까 이런 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오늘 쪽지 시험 볼 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이제 용언을 볼게요. 수업을 하면 할수록 이제 많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전에는 내가 수업을 잘하면 아이들이 알아서 공부를 하겠지? 아니더라고. 그래서 과제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제를 내가 신경 써서 만들면 애들이 숙제를 잘 해오겠지? 역시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결국에 공부를 좀 제대로,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하게 하려면 지금처럼 수업 중에 좀 귀찮긴 하지만 자꾸 물어봐야 내가 언제 무엇에 대해서 대답할 줄 모르니까 준비를 해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여름방학 때 이 문법만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수업 전에 우리 지난 시간 했던 것을 간단하게 떠올려 보면서 좀 확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올 때는 꼭 오늘 했던 것들을 잘 다시 한번 복습해서 오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별거 없어. 그냥 딱 내가 원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딱 귀찮은 것만 벗어나면 돼요. 그리고 우리 머리는 쓰라고 있는 거지, 근데 모자 쓰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머리 자르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파마하라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머리를 좀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자르셨으면 좋겠어요. 왜? 편집. 할 때 그냥 이 학원을 위해서. 괜찮습니다. 편집. 봅니다. 용언. 지금 우리 품사 중에서, 우리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서술어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 문장은 어디까지 들어야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왜? 서술어가 어디에 위치하기 때문에? 끝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런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용언이다. 그래서 용언이 품사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용언을 잘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나오는 문법 내용들도 보다 수월하게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용언에서 보는데, 사실 용언이 서술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용언의 기능이 뭐가 되는 거냐면 당연히 서술하는 기능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언이 들어있는 것은 문장에서의 기능을 알려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서술언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이해를 돕는데 훨씬 더 좋을 거라고. 그런데 서술언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용이라고 되어 있어. 그럴 때 이 용자가 어디에서 오는 거죠? 네, 쓰룡에서 활용이 되는 겁니다. 활용. 그러면 우리가 이 활용과 관련된 짝들이 있었잖아. 네. 용언, 활용, 그 다음에 어간, 어미, 그리고 기본형 다. 이것을 우리가 짝으로 기억하기로 한 이유가 뭐 때문이었냐면 이것 때문이었죠. 네. 기본형 다로 바꾸고 난 다음에 문제에 접근해야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로 들어가는데, 결국 기본형 다를 쓴다는 얘기는 무엇을 구분하기 위한 거야? 그렇죠.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기 위한 거야. 그럴 때 어미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뭐였어? 그렇지. 요게 다 어미의 다를 제외. 그러니까 다가 어미에 해당하는 거고 다 외의 것이 어간에 해당하는 거였지.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용언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얘기는 결국 활용에 대한 이해와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왜? 기본적으로 용언은 서술하는 기능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런데 서술언이 아니라 용이라고 했으니까 그만큼 활용이 좀 중요하다. 혹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볼게요. 문장에서의 주체를 서술하는 기능이야. 우리가 문장을 구성할 때 서술어가 있어. 그럼 서술어와 1차적으로 짝을 이루는 성분이 있죠. 그렇지. 뭐라고? 주어. 그러니까 주체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주면 돼? 주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문장에서의 주체는 곧
주어를 말한다. 이거 괜찮은데? 우리 그동안의 학습 태도 중에서 오늘 학습 태도가 가장 좋습니다. 거의 6개월이 지나고 1년. 그래. 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거야. 저도 항상 부족하죠. 완전한 인간이 아니니까. 인간은 언제나 다 불완전한 존재 아니겠어? 그렇지. 그 초심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 속에 있었다는 거네. 와, 대박. 내가 이걸 이제 깨닫다니. 볼게요. 이 동사를 보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지금 용언에서 중요한 건 활용이라고 얘기를 했어. 하지만 품사 자체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첫 번째. 첫 번째는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품사 자체에서 문제를 내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뭐였냐? 품사를 구분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우리가 인칭대명사 주의하자는 이유가 제기칭대명사랑 3인칭 혹은 2인, 제기칭대명사가 3인칭이지 2인칭이나 1인칭하고 형태가 똑같아. 생김새가 똑같지만 명칭이 달랐기 때문에 그거 구분해야 됐던 거고, 수사에서도 우리가 조사를 기억했던 이유가 수사가 아닌 숫자를 사용하는 다른 무언가와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사의 짝은 조사라고 기억을 했던 거잖아. 그럼 결국에 이 단원, 품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품사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야. 그럴 때 용언에서는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용언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형태에서 똑같고 그 다음에 기능에서도 똑같습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나타난 거야? 지금 사자 붙게 되는 것은 뭐 때문에? 의미라는 기준 때문에 사를 붙이게 되는 거니까 결국 동사와 형용사는 뭐가 다르다? 의미가 다르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기준이 뭐여야 되는 거냐면 바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움직임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움직임과 관련이 있으면 뭐겠어? 그렇지. 움직임과 관련이 없으면 형용사가 되는 거고. 그런데 요 움직임이라는 의미 속에는 어떤 개념도 같이 들어있냐면 시간성이라는 개념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뭘 전제로 하느냐? 바로 시간의 흐름을 전제로 한다. 시간이 멈춰 있으면 그래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냥 플레이 하다가 중간에 일시정지하면 화면이 멈추게 되는 거지. 그럼 바꿔 얘기하면 시간이 흐르지 않으면 멈춘다. 따라서 요 움직임에는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시간성, 시간이 흐르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된 예를 하나 찾아보면 우리 늑대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 늑대 반대말이 뭐야? 그렇죠. 늑대 반대말 젊다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이 두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가 시간의 흐름을 전제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걸까? 늙다. 왜? 최빈아, 왜 늙다가 시간의 흐름과 관련이 있어? 제가 왜 늙었죠? 일찍 태어나죠. 그래요? 네. 제가 일찍 태어나서 여러분들보다 오래 살아서 여러분들보다 많이 살아서 저는 이제 시간의 흐름을 다 온몸으로 맡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늙다가 바로 시간성,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돼? 늙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 늙다가 이제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동사야, 형용사야? 동사가 되는 거란 말이야. 시간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반면에 젊다. 이거 시간이 흐르면 젊어질 수 있냐? 그렇죠. 그러니까 젊다의 경우는 이 두 개가 반이어이긴 하지만 늙다는 동사이고 젊다는 형용사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의 흐름은 뒤로는 안 돼요. 앞으로 가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 시간은 뒤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의미로 구분을 하면 움직임과 관련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거 더불어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단어를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주로 활용하는 방법이 문법적 측면입니다. 동사와 형용사를 문법적인 측면에서도 구분할 수가 있다. 그 첫 번째는 명령형과 명령문과 그 다음에 청유문입니다. 명령문과 청유문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명령문과 청유문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지금 동사와 형용사 중에서 명령문과 청유문을 만들 수 있는 건 어떤 거야? 동사. 그렇지. 밥 먹어라. 밥 먹자. 이렇게. 그래서 명령문과 청유문을 만들 수 있으면 동사가 된다는 것. 만들 수 없으면 형용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문장 고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문법 문제 중에서 혹은 작문 문제 중에서 밑줄 친 부분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얘를 이용해서 내기도 해.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칠판에 쓰는 이 단어 두 개가 적절한 표현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자, 건강해라. 지금 여기에 명령하고 청유문을 썼죠?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게 명령문과 청유문을 쓸 수 있으면 동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쓸 수 없으면 형용사라고 했는데 일단 이 단어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 네. 그러면 행복하다, 건강하다 이거 움직임과 관련이 있어? 시간이 흐르면 되는 건가? 아니지. 그러니까 행복하다와 건강하다는 품사가 뭐라는 얘기야? 형용사야. 그런데 행복하자, 건강해라 라고 우리 평상시에 쓰냐 안 쓰냐? 써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 쓰고 있는 그 말이 문법적으로 맞았다는 거야, 틀렸다는 거야? 네, 틀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그냥 훅 넘어갈 수 있어. 우리 평상시에도 이렇게 쓰는데 뭐 하고. 그러니까 이 문법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행복하다와 건강하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지금 명령문도 그리고 청유문도 만들 수가 없다. 물론 야 우리 모두 늙자.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하지만 야, 우리 늙는 거 어떻게 생각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태우야 이제 같이 늙어가자 라고 하면 태우가 기분이 X 같겠죠? 이거 대놓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는이야. 는이 붙는지 여부. 는이 붙는지 여부. 는이 붙으면 동사. 는이 붙지 않으면 형용사. 그러면 위에 늙다가 동사, 젊다가 형용사라고 얘기를 했으니 여기에다가 는을 집어넣어 보는 거지. 그럼 늙는다. 내가 너 때문에 늙는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는 젊어집니다. 그거 알아?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녹화도 하고 있는데 제 얼굴에 침 뱉는 거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남들보다 좀 제가 남들보다 좀 젊어 보입니다. 아니 왜 그런 격한 반응을? 뭘 또 쉬었다가 내 말이 어디에서 쉬어야 되는 거야? 내 말 일단 잘 들어봐. 내가 이제 올해가 40이잖아. 내 친구들도 40 아니겠어. 전엔 올해 겨울인가 이제 그 졸업생이 놀러 와서 졸업생과 술집에 갔습니다. 졸업생이 이제 20살이잖아. 신분증 검사. 아니 이거 진짜 친구가 왜? 술집에 갑니까? 맞아. 이건 잘라야겠네. 네. 갔는데 신분증 검사라는 거, 신분증. 물론 내가 그날 청바지도 다경아. 불순해. 뭐가 불순해? 청바지도 입고 물론 그냥 간편한 티셔츠 차림이긴 했어. 뭐 야구 점퍼에. 그리고 또 이제 한 친구는 20세니까 당연히 어려 보이겠지. 학생처럼 보이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신분증 검사를 하는데 아직도 그 알바생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 이 사람 뭐지? 이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뭐 젊어 보이가 아니라 보통 이제 그 신분증 검사하는 나이가 앞자리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아니야. 지금 00일 거야. 올해. 맞죠? 올해 너 어떻게 알아? 넌 00년생 아니잖아. 그럼 00년생은 올해 이제 술집에 입장이 가능하거든. 근데 나는 앞자리가 어떻게 해? 19야. 근데 19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자리가 19예요. 참고. 아. 참고 19네요.
아니, 나 19년생은 아니야. 80년생이지. 그러니까 1980년 딱 그거를 보더니 얘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자기도 재밌는 건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주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뭐 완전 똥 씹은 표정이었거든. 그래서 그 친구랑 나랑 막 이제 속으로 웃고 있는데 이제 뭔가를 주문해야 되잖아. 배를 누르면 그 친구가 오질 않아. 다른 친구가 오더라고. 바풍이 옆에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더라고. 어쨌든 저는 신분증 검사를 당한 사람입니다. 네, 저 카운터에 계신 선생님 몇 살이에요? 왜? 아니, 저보다 연세가 좀 있으시죠? 그쵸? 왜? 아니 신기했어요. 근데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근데 무슨 얘기 하다는 거야? 제가 여러분 때문에 늙는 건 절대로 아니고 이것 때문이네. 여러분 때 늙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때문에 지금 젊어지고 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사실이죠. 일단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그래서 늙다에는 는을 넣을 수 있고 젊다에는 는을 넣을 수가 없다. 젊는다 이렇게라고 쓰지 않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용언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동사랑 형용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 문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구분하는 것을 많이 써먹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생김새는 똑같지만 품사가 여러 개 될 수 있죠. 그래서 얘 짝은 뭐, 그래서 얘가 어떤 때 쓰이면 뭐 이렇게 좀 기억하기로 했단 말이야. 그럼 바꿔 얘기하면 동사나 형용사도 때에 따라서는 동사가 형용사로 쓰일 수 있고 형용사가 동사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그렇게 되면 만약에 선생님 얘는 형용사인데 왜 는이 붙을 수 있어요? 그럼 걔는 는이 붙는다는 얘기는 그때는 뭐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시면 사전에 어떤 단어는 동사, 그 다음에 밑에 형용사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대상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를 이제 동사라고 하는데 지금 동사를 나누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동사, 타동사에서는 이제 목적어가 붙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실 거기에 있는 자동사, 타동사 그 밑에 있는 능동사, 피동사 그리고 주동사, 사동사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별로 문제에서 나오진 않을 거야. 더군다나 피동사, 그 다음에 사동사의 경우는 뒤에 문장에 들어가면 지금은 이제 단어에서 보고 있는데 문장에 들어가면 훨씬 더 자세히 공부를 할 겁니다. 일단 피동사에서는 여기에다가 좀 밑줄을 쳐주세요. 주어가 당하는 것. 그리고 사동사에서는 주어가 시키는 것. 우리가 이제 자동사를 보는데 주어만 관련되는 동사. 그러면 자동사에는 목적어가 그러니까 이게 주어만 관련되는 동사가 무슨 뜻이냐면 목적어가 없어도 성립하는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주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어 유무가 중요한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야.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 앞 글자를 하나씩 따서 성상형용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시. 사실 이 지시라는 단어는 앞에서 대명사에서 봤죠? 그래서 지시대명사에서 무조건 지시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세 글자 이그죠? 지시. 지금 이제 뒤에서도 또 지시라는 단어를 보게 될 거야. 지시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만 기억하자? 이그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시는 이그저. 넘어가겠습니다. 활용에다가 별표를 해주시고 일단 지금 요 자세한 활용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고1 수준을 넘어서고 지금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문법을 배우기 전까지 지금 이와 관련된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에 대한 얘기는 고2 말 혹은 고3 때 나오는 내용이야.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내용이 나오면 정답률이 50%로 뚝 떨어집니다. 그만큼 많이 어렵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활용에 대한 개념.
어간의 여러 어미가 교체가 되는 현상. 그럴 때 지금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보면 가다와 이제 높다를 이제 예를 들어서 가고 가니 가면 높으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결합하고 있는 어미들은 사실은 가다뿐 아니라 높다에서도 결합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어미의 형태는 고정되어 있어. 종류가 많은 거지, 종류가 다양한 거지. 그 종류가 어간에 교체되는 것이 바로 요 활용이라는 개념인 거야. 그래서 밑에 우리 그 페이지 보시면 규칙 활용이라고 해서 어간과 어미가 형태를 유지하는 것. 원래 형태 그대로 그냥 어미만 바뀌는 것이 규칙 활용인 거고. 그럼 불규칙 활용은 뭐겠어? 어간의 형태나 혹은 어미의 형태나 혹은 이 둘 다가 바뀌는 것. 넘겨봅니다. 그래서 지금 불규칙 활용에 기역, 니은, 디귿해서 세 가지 경우를 이제 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활용에는 여러분들 1학년이니까 뭐만 기억하냐면 활용에는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이 있다. 규칙 활용은 어간이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정되어 있는 어미들이 교체되는 것이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은 어간이나 어미가 변하는 것을 불규칙 활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우리 영어에서도 그거 있잖아? 규칙 동사, 불규칙 동사 이렇게 얘기하나? 얘네가 이제 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 되는 건가? 걔네들이 이렇게 바뀔 때 일정한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바뀌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 국어에서도 그런 비슷한 것이 이 활용에서 나타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거기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올라가 있는 겨울방학이나 3학년 때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법 테스트를 준비할 때도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굳이 볼 필요는 없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1학년 수준 선에서 그런데 지금 이 활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품사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어미가 이제 교체가 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어미가 교체가 되느냐야. 왜 어미가 교체가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간의 짝 어미, 어미의 짝 어간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얘와 구분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그렇지. 어근과 접사가 있는 거죠. 어근의 짝은 접사, 접사의 짝은 어근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거랑 여기에서 사용되는 거랑 여러분들이 명칭을 구분해서 써야 돼.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간의 경우, 어근의 경우, 어미의 경우, 접사의 경우가 지금 개념적으로는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봐봐. 지금 단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미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럴 때 고정된 부분으로 변하지 않는 여기에 지금 이 단어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야. 반면에 어간 뒤에 붙어서 변하는 부분으로서 그러면 어미가 왜 바뀌느냐? 왜 바뀌느냐? 이것 때문에 바뀌는 거거든. 문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형식 형태에서 생각나? 네, 맞아요. 이 형식 형태소는 다른 말로 문법 형태소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형식 형태소의 기능이 문법적 기능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조, 저, 워, 조사, 접사, 어미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문법적 기능을 한다는 거지. 조사는 아까 우리 문법적 기능 다른 말과의 관계를 드러내 준단 말이야. 그 다음에 접사의 경우는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미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어떤 문법적 역할을 하는 거냐?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 활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어미의 체계야. 어미의 체계. 어떤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지 어미의 체계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어미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중요한 게 있어. 볼게요. 그래서 어미의 체계를 설명을 하는데 아니, 펜이 잘 안 나와서
어미의 체계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쉬는 걸로 할게요. 어미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어말 어미랑 어말 어미로 나눠볼 수 있다. 그럴 때 요 선은 앞설 선자야. 앞선다는 얘기는 앞에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럼 뭐 앞에 있다는 얘기인 거야? 어말 어미 앞에 있다. 어말 어미 앞에 있는 것을 선어말 어미라고 한다. 그러면 어말 어미는 뭐냐? 단어, 말, 끝이라는 겁니다. 단어의 끝에 오는 어미를 어말 어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 앞에 있는 것이 선어말 어미야. 그런데 결국 이 어말 어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미라고 본다면 우리 어미의 짝은 뭐였어? 그렇지. 그러니까 선어말 어미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간, 어미 사이에 있는 게 선어말 어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 가셨다. 할머니께서 시골로 내려가셨다, 가셨다 이렇게 됐어. 이거 중의적인 의미가 될 수 있겠네요. 조심해야겠네. 그럼 얘는 원래 가시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동사나 형용사 문제를 할 때 가장 먼저 뭐부터 하라 그랬어? 기본형으로 바꾸는 거잖아. 얘 기본형이 뭐야? 가다. 그렇지. 얘 기본형은 가다야. 다는 어미. 그럼 가가 어간이 되는 거네. 얘 어간, 얘 어미. 됐죠? 그럴 때 단어 끝에 왔으니까 얘를 뭐라고 어떻게 부른다? 엄말 어미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 중간에는 시랑 엇은 바로 뭐라는 얘기야? 그렇지. 어간과 어말 어미 사이에 있으니 뭐라? 선어말 어미라. 그래서 먼저 선어말 어미부터 설명을 할게요. 선어말 어미에는 3개가 있습니다. 높임, 그 다음에 시제, 그리고 공손. 요거는 의미야. 공손한 태도, 공손한 의미를 전하는. 즉, 얘는 문법적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런데 높임하고 시제는 문법적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와 관련되는 거잖아. 그래서 높임 선어말 어미와 시제 선어말 어미는 뒤에 문장에서 살펴볼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시가 바로 뭐가 되겠어? 그리고 높임이 되는 거고, 엇은 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장에 들어갑니다. 다시, 선어말 어미는 어떤 문법적 기능을 하느냐? 높임과 시제를 드러낸다. 공손에 해당하는 공손 선어말 어미도 있긴 하지만 얘는 문법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부분에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가로를 쳐도 좋겠네요. 됐어? 그 다음에 어말 어미입니다. 어말 어미에도 3개가 있어요. 어말 어미 3개. 종결 어미, 그 다음에 연결 어미, 그리고 전성 어미.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그럴 때 종결어미는 문장의 유형을 드러내주는 거야. 문장의 유형이라고 하면 평서문, 명령문, 청유문, 의문문, 감탄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명령문은 보통 뭐로 끝난다 그랬어? 라. 청유문은 자. 그러니까 걔네들 다 어디에 와? 문장 끝에 오는 거잖아. 종결. 그래, 문장을 끝내는 부분에서 문장의 종류, 문장의 유형을 결정해 주는 거지. 그래서 얘도 문장 들어가면 자세히 볼 겁니다. 그러니까 어미에 봐봐. 지금 내가 어미의 책에 설명해 주는 이유가 어미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문법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어떤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 품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얘라는 거지. 품사와 관련해서는 전성어미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아야겠다.
계속 설명합니다. 이건 이제 이따 설명을 하고 연결함이 남았으니까. 종결함이 당연히 문장 끝에 쓰이는 거고 연결함이 그러면 어디에 쓰이겠어? 그렇지. 문장 가운데 쓰일 거 아니야. 종결함에는 문장 끝에, 연결함에는 문장 가운데에서 나타날 거야. 얘도 마찬가지 문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성어미를 보면 이 전성어미가 성질을 전환해 주는 거야. 전환, 성질. 그래서 다시 이 전성어미에는 세 개가 있어요. 명사형 전성어미, 그 다음에 관형사형 혹은 관형형 전성어미, 그리고 부사형 전성어미야. 다시 명사형, 그 다음에 관형사형, 그리고 부사형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미가 붙은 거기 때문에 일단 이 품사는 동사 아니면 형용사야. 맞죠? 지금 어미가 들었으니까 동사 아니면 형용사인데 지금 어떤 어미가 오면 뭐처럼 쓰인다는 거야? 그렇지. 명사처럼 쓰이고 또 어떤 게 오면 관형사처럼 쓰이고 또 어떤 게 오면 부사처럼 쓰이긴 하지만 품사는 뭐라고? 품사는 용언, 동사나 형용사라는 거예요. 문장에서의 기능은 명사처럼, 관형사처럼, 부사처럼 쓰이지만 품사는 뭐라고? 동사, 형용사라는 얘기라고. 그래서 품사 자체로 문제를 내면 얘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거지. 1번부터 선택지에다 밑줄을 쳐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그래. 예쁜 그녀라고 할 때 아니야. 선생님 여자만 예쁘면 그건 이제 그 성차별적인 표현이니까 예쁜 사람이라고 합시다. 저는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지금 우리 이따가 수식어를 좀 볼 텐데 사람이라는 범위와 예쁜 사람이라는 범위 중에서 어떤 범위가 더 넓어? 사람. 그렇지. 사람의 범위가 훨씬 더 넓죠.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의 범위를 좁혀주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 한정, 제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야. 이게 이제 수식어의 역할이라고. 그럴 때 사람, 명사, 체언을 수식해주는 것을 우리는 관형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얘는 지금 예쁘다라고 기본형으로 바꿀 수 있는 거지. 즉 어미가 있는 단어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예쁘다에서 다 대신에 니은이 온 거지. 예쁘까지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다 니은의 역할이 뭐인 거야? 문장에서 뒤에 나오는 체언을 뭐 할 수 있게? 수식할 수 있는 문법적 기능을 해주는 거야. 원래 품사는 뭔데? 예쁘다니까? 그렇죠. 원래 품사는 예쁘다니까 형용사인데 지금 이 문장에서 마치 뭐처럼? 명사를 꾸미는 관형사처럼 쓰인다. 그래서 지금 품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명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전성어미의 개념을 기억해야 돼. 그래, 얘는 품사는 뭐다? 동사나 형용사야. 동사나 형용사지만 명사처럼 얘네들처럼 쓰인다는 것. 그럼 나머지 얘는 지금 문법적 요소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살펴볼 거라? 문장 들어가면 얘네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거다. 그래서 일단 활용, 그래. 여러분들이 여러분 수준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활용에는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이 있다. 이거 끝이야. 이거는 끝이야. 그런데 이 어미의 체계만큼은 지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겠고, 그럴 때 전성어미의 역할, 전성어미의 개념은 반드시. 됐습니까? 잠깐 쉴게요.